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또 지인한테도 돈도 빌리고 그걸 열심히 갚았어요. 착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건강이 내가 심하게 악화가 됐었고 그 건강 때문에 사실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일을 못 했어. 저희 와이프를 2000년도에 만나서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와이프 집이 엄청 가까운 데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부모님도 제가 사는 집 옆으로 이사 오실 정도로 와이프가 저를 많이 관리하고 케어를 했었는데 2002년 이후로 저희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권이 와이프한테 있었고 제가 어쨌든 힘든 과정도 와이프가 알 수 있었던 거고 만나면서의 어떤 뭐 역경들을 다 함께 헤쳐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오히려 더 결혼을 할 때 좀 수월하게 더 받아준 게 아닌가. 내가 결혼은 전부터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한다고 자꾸 그래갖고 못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터질 게 없다고 생각했나 보지. 너무 미안하고 그냥 그때 미안하더라고. 미안하고 지금도 물론 이쁘고 아름답지만 한참 진짜 여자로서 아주 꽃을 피울 나이 때 나를 만난 거잖아. 진짜 고생도 많이 했고 남자로서 한참 이쁘고 꽃 피울 나이에 면사포 씌워줬으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는 미안함이 갑자기 이제 들더라고. 연락을 드렸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참석은 못하고 선생님 비서를 만나서 축의금을 전달받았죠. 울었어요. 그거 받고. 왜요? 감동해서. 그렇게 내가 속을 새기고 그렇게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랬던 아들처럼 대해주셨던 현진영인데 그 선생님의 마음이 비서를 통해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조금 더 결혼식을 하고 나니까 이 책임감이라는 게 더 커지더라고. 이제 쓸데없이 사업을 하거나 쓸데없이 무슨 일을 벌리는 거를 자제하게 되더라고. 나는 일단 뭔가 생각이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게 되면 누가 옆에서 뜯어말려도 일단 시작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결혼식 딱 하고 나니까 일단 뭐 작은 것도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하게 되고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발표를 하게 된 게 어느 날 기자분이 전화가 와갖고 아니 혼인신고를 하시고 함께 사신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기사를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사는 건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다른 이제 저희랑 가까운 기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고 단독 인터뷰를 해갖고 그날 밤에 그 특보로 현진영과 우선 혼인신고 했다 이러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공개가 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부한테 물어봤던 기자분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사실 그렇게 스캔들처럼 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해갖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또 공개하는 동시에 너무너무 또 좋은 일이 생겨갖고 자기야라는 SBS 프로에 거의 1년 가까이 고정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진정한 천사를 만났다, 현진영 씨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완전 인기 짱이었어요. 난리였죠, 진짜. 그 수리토바를 만들 당시에는 사실 혼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부분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6개월씩 집에 안 들어가고 이제 기행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사실 무념무상이 이제 나왔어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소외된 계층 그리고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소외된 계층이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노숙자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고, 노숙자분들하고 노숙을 하면서 노숙자분들의 어떤 희노애락을 좀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까지가 2주가 이상 걸려서 본의 아니게 한 달 가까이 노숙을 하게 됐고, 그 노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노숙자분들하고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노숙자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사 내용도 조금 바뀌면서,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작곡 스타일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걸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그렇게 곡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지. 뭐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 말을 좀 더 들어야 됐고, 또 와이프가 그렇게 작품 활동하는 걸 안 좋아해. 그 이후로 나온 게 이제 내 맘대로라는 음악인데, 그거는 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이었고. 형수님이 작품 활동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그럼 당장 나가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밖에서 나가서 내가 체험을 해야지 되는 어떤 스토리로 음악을 만들어 보겠지. 사실 그런 내용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남들보다 다르게 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영화를 되게 많이 봐요. 보통은 이제 내가 흥미를 느끼는 영화를 보면 보통 3번 이상 봐요. 처음에는 그냥 영화 자체로만 보고, 두 번째는 왜 그 스토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시대 배경을 접목해서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와 영화의 스토리랑을 겹쳐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그 스토리를 갖고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이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박동기 감독이라고 짬뽕 비권이라는 이제 막 7, 80년대 그 성룡 영화 같은 그런 재밌는 영화도 만드시고, 굉장히 그 영화제에서도 상 많이 타시는 박동기 감독님이 요번에 이제 제작한 영화를 음악 감독을 했죠. 복만대 감독의 이제 영화는 거의 다 했어요. 단편서부터 이런 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영화 음악 같은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음악 감독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기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만드는 거에도 필요하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는 감성에도 엄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간접 체험하면서 감성을 표현하는 것도 제가 노래를 하면서 표현하는 거에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음악은 이제 조금씩 듣고 장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장르를 내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 재즈 힙합이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재즈 힙합 먼저 어릴 때 했던 힙합처럼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장르를 생각해 볼 어떤 여유가 생길 텐데, 지금은 일단 재즈 힙합의 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만 하는 걸로. 그냥 어려운 음악?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저 같은 재즈 힙합을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래퍼들이 재즈 세션의 샘플링을 따서 그 재즈 세션 위에 루핑을 걸어서 랩을 하는 그런 랩인 재즈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재즈 힙합이라고 하면서 미국 본토에서도 해요. 근데 그런 장르는 우리나라에도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재즈 음악에 샘플링을 해서 비트에 얹어서 랩을 하는 형태의 랩인 재즈, 이 장르는 최근에 몇몇 래퍼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제 스캣과 연주를 통해서 정말 그 재즈라는 장르 안에 있는 카테고리 장르로 재즈 힙합, 진짜 재즈 힙합은 없어요. 아직까지. 혹시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 장르라는 게 함께하는 부류가 있어야 그 장르가 발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앞에 옆에 뒤를 봐도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뭐 그때까지는 재즈 힙합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를 버텨낸 만큼 눈물이 앞을 가리고 흐릿해지는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난 멍하니 서 있어. 오늘도 나는 포기할까 선택의 길에 서서 고민을 하네. 하지만 또다시 걸어본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의 나를 볼 수는 없지만 이 길의 끝은 밝게 빛날 거야. 조금 헤매여도 좋아. 다 다른 나의 이 길 끝에 어제는 어떻게 버텼는지 또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또다시